이번에는 폐 없이 잔존제화입니다. 16페이지인데요. 제 생각에 간주 공급 중에 가장 어이없는 제도가 바로 이 폐 없이 잔존제화가 아닌가 싶어요. 실무에서도 많이 보지는 못했고요. 반가로일본의 의미,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 또는 폐업 의지하는 경우 그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화는 사업자인 자신이 비사업자인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봄. 뭔 소리예요? 사업자인 자신이 비사업자인 자신한테 공급해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반가로일본의 사례를 보면 이미 시계를 10개 매입할 때 매입세 공제라는 혜택을 다 받은 시계 도매상이 시계를 6개만 판매한 상태에서 폐업을 해버리는 경우죠. 남은 4개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중고로 처분할 것이므로 미리 10%의 매출세액을 부담하고 폐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솔직히 이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시계 도매상이라니까요. 시계 제조업자한테 10개를 사오면서 2,000원 주고 하나당 물론 부가세도 200원 떼었어요. 하지만 그 200원은 매입세 공제로 돌려받거든요. 자, 근데 그 상태에서 10개 중에서 6개만 손님이나 소매상한테 판 다음에 4개가 남은 상태에서 망해버렸어요. 내가. 안타깝죠. 국세청에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왜? 나 지금 까칠해요. 나 건들지 마요. 나 삐딱해질 거예요. 나 망한다니까. 지금 망한다니까. 저기 이번에 망하신다면서요? 그래. 뭐 니네가 도움 준 거 있냐? 국세청이? 아닙니다. 뭐 그건 아닌데요. 근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10개 사오신 거 맞습니까? 맞다니까. 근데 보니까 매출 신고를 6개만 하셨어요? 그래. 나 4개 남았다. 왜? 망한다. 왜? 저게 근데 망하는 날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한데요. 뭔데? 4개, 남은 4개 세금은 내고 망하시죠? 이게 폐 없이 잔존제화라니까요. 어이가 없죠? 그러면 이 김 사장이 그러겠죠. 야, 내가 왜 지금 나 바빠 죽겠고 지금 재수없 죽겠는데 왜 내가 남은 4개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망해?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국세청이 뭐라고 하냐면 여보세요, 김 사장님. 당신 그러면 남은 시계 재고 내고 뭐 할 거야? 뭐 몰라. 내가 오늘 기분 나빠가지고 망하니까 내가 그것까지 미처 생각 못하는데 왜? 당신 그러면 망한 다음에 남은 시계 4개를 시궁창에 버릴 거야? 아니 뭐 그건 아니지 왜? 어떻게 할 거냐고? 글쎄 뭐 그냥 뭐 아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주든지 아니면 뭐 중고로 팔겠지? 파! 당신은 언젠가 팔잖아. 그러니까 지금 미리 세금 내고 망해가 이 폐 없이 잔존제화라니까요. 진짜 어이없겠죠, 망한 사람한테는. 근데 실무에서는 이 폐 없이 잔존제화가 실제 존재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망하고 있는 사장님은 연락이 두절돼서 국세청이 연락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참 이론상은 재밌고 뛰어난 제도인데 이걸 얼마나 써먹을 수 있을지는 상당히 참 의문이 되네요. 자, 반가로 3번의 이외를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과거에 생산 취득 시 매입세액 불공제된 것은 매입세 공제라는 혜택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의해서 과거의 사업 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는 간주공급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2번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신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화도 이것도 폐 없이 잔존제화로 보지 않는 예외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완전 폐업이 아니고 이 A 직매장 폐지하고 어차피 다 B 직매장으로 이전하면 나중에 언젠가 B 직매장에서 매출세액을 받아올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A 직매장에서 팔던 재고를 B 직매장으로 옮기고 A 직매장을 폐업시켰다고 치더라도 B 직매장에서 언젠가 고객들한테 물건이 팔리면 부가세를 받아올 수 있으니까 굳이 간주 공급을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실질 공급이 돼서 부가세는 받아올 수 있다 이겁니다. 맞죠? 자, 참고를 보시면 폐 없이 잔존제화로서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네요. 상당히 럭키하군요. 동그라미 1번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정 사업에 대한 잔존제화. 동그라미 2번 동일 사업장 내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가 그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제화. 동그라미 3번 개인 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화, 재고제화 이런 거는 폐업 없이 잔존제화가 아닙니다. 옆 페이지 4번 폐업일 현재 수입 신고되지 아니한 미도착제화. 동그라미 5번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재화. 이 5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냥 한번 간단하게 읽어봐도 대세에는 영향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클릭마크 보시면요. 매입 당시 매입세 불공제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급으로 보는 경우죠. 지금까지 배웠던 간주 공급들은요. 대부분 매입 시 매입세 공제라는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매출부가세를 책임지라는 뜻인데요. 지금 클릭마크는 사왔을 때 매입세 공제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공급으로 보는 경우가 있답니다. 동그라미 1번 간주 공급 중 판매 목적 타사 합장 반출. 아직 설명 안 했죠. 이거 꽃표시 없잖아요. 이거는 꽃표시가 없기 때문에 굳이 사올 때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간주 공급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좀 억울하겠네요. 동그라미 2번 실질 공급 전부입니다. 실질 공급 전부. 이거 시험에 나오면 대부분 학생들이 틀려요. 그러니까 왜 아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있잖아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영업사원들의 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K5 5대 사온 거. 사올 때 매입세 공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뭐를 책임져라? 매출부가세를 책임지라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영업용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돌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비영업용을 사온 것을 이번에 중고자동차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예. 이거는 간주 공급이 아니고 실질 공급이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2번 실질 공급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실질 공급은 돈을 안 받은 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대가를 받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매입 당시 매입세 공제를 받았든 불공제를 받았든 그 사왔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실제로 상대방한테 중고로 돈 받고 팔아버리면 이거는 간주 공급이 아니에요. 실질 공급이니까 사올 때 매입세 공제를 받았든 안 받았든 무조건 매출세액은 갖다 내시는 겁니다. 이거 진짜 함정으로 많이 틀리거든요. 제발 틀리지 마세요. 얘는 간주 공급이 아니라 실질 공급이기 때문에 사왔을 때 매입세 공제받았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끝까지 매출부가세는 책임지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일부러 하나 설명 빼놨던 14페이지 반가로 3번에 판매 목적 타사 합장 반출을 조금만 설명드리죠. 판매 목적 타사 합장 반출입니다. 이거는요, 보다시피 꽃 표시도 없고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하고는 이론상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매우 특이한 제도니까 제가 한번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이거 배웠는데? 이거 배웠어요? 밑에 있는 그림을 봅시다. 배웠나 안 배웠나? 부산에 공장이 있습니다. 서울에 직매장이 있죠. 배운 건 써먹어야죠. 공장, 직매장 둘 다 사업장인가요? 사업장 아닌가요? 사업장인 거 아시죠? 자, 공장에서 재고를 사옵니다. 10억에. 그리고 상대방한테 부가세 1억 떼이겠죠. 맞죠? 그래서 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타사업장인 직매장에 반출합니다. 제가 제발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죠? 이게 자신의 다른 사업장이에요? 다른 사람의 사업장이에요? 자신의 다른 사업장이에요? 다른 사람 사업장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직매장에서는 이거를 판매합니다. 30억에. 그러면 뒷사람한테 뭐를 받아와요? 플러스 3억의 부가세를 받아오죠. 맞죠? 하지만 이 노란색 실체 이게 한 회사니까 이거를 사업자 림씨라고 합니다. 저예요, 저. 임사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떼일 때 마이너스 1억, 팔 때 3억을 더 받아왔으니까 얼마만 부가세 내버리면 된다. 2억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내버리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부가세는 사업 자단이니까요. 사업 장단이니까요. 장단입니다. 그러면 너무 당연하지만 공장에서
서울 직매장으로 보낼 때 자기 자신의 같은 회사끼리 돈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죠. 뭔 돈을 받아요? 같은 회사끼리? 그냥 트럭으로 옮기만 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매출세액은 0, 매입세액은 1억이니까 언제나 마이너스 1억에 뭐가 나온다? 환급이 나온다. 맞죠? 얘는 플러스 3 빼기 0, 3억 더 받아갖고 0이니까 그래서 언제나 얘는 3억의 납부가 나온다. 근데 아무래도 임쌤이 장난치는 것 같다. 얘가 환급이 나오고 얘가 납부가 나오든 그거는 책에서나 나오는 이론적 설명이고, 아무튼 사장님의 임성종 씨의 주머니에서는 그냥 플러스 얼마를 낸다? 2억을 낸다. 왜 계속 선생님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언제는 각각 공장하고 직매장별로 해야 한다고 하다가 뭐 근데 결론적으로 임성종 씨 주머니에서는 플러스 2억이라고 하니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셔야 합니까? 자, 근데 무슨 문제가 있다? 이 납부는 몇 개월에 한 번씩 한다? 3개월에 한 번씩 꾸준히 하고 있다. 꾸준히. 근데 이 환급이 몇 개월에 한 번밖에 안 된다? 소위 일반환급, 조기환급이 있는데 조기환급은 8장에서 아주 나중에 배우니까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이거는 6개월에 한 번씩 된다. 6개월에 한 번씩.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거를 자금의 뭐라고 한다? 자금의 압박이라고 한다. 자금의 압박.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들어보기는 2장에서 2회에선가 2회 강의에선가 얘기 다 했는데 2장 말고 이번이 2장이고 2장 말고 2회 강의에선가 이거 다 말했는데 내가 기억 안 나요? 자금의 압박. 자, 자금의 압박을 해소하는 해소법이 크게 3가지가 있다. 해소법 3가지. 1. 그러지 말고 주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 그러지 말고 여기 서울에서 임성종 씨가 한 번에 2억 내는 것처럼 서울인 주사업장에서 한 번에 2억을 내자. 그러면 뭐 환급 늦게 나오는 거 그런 일 없지 않냐. 2. 근데 이거 반쪽짜리 제도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납부만 총괄한다. 즉 여기서 세금계산서 끊고 여기서 세금계산서 끊고 여기서 부가세 신고하고 여기서 부가세 신고하고 각 개별 공장 직매장에서 모든 일을 다 하고 납부만 총괄한다. 총괄 납부. 이거 좀 반쪽짜리 아니냐. 그러지 말고 앞으로 모든 부가세 업무를 서울 본사에서 사업자 임성종 씨가 한 번에 하는 것처럼 이게 2개 있든 3개 있든 4개 있든 한 번만 하자. 이걸 뭐라고 한다? 훨씬 더 중앙 집권적이고 중앙 통계적인 사업자 단위 과세라고 한다까지는 이미 설명했고요. 여기까지 이게 제가 지금 몇 분 설명이 됐어요? 한 3, 4분 설명했어요? 완전 복습이었습니다. 자, 또 하나 방법이 있으니 그게 바로 3번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입니다. 기똥창 방법이죠. 자, 그러지 말고 공장에서 직매장으로 물건을 보낼 때 한 15억 정도 주고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10억에 사와서 15억에 팔았으니까 플러스 0.5억, 15억에 사와가지고 30억에 팔았으니까 플러스 1.5억. 그러면 그 누구도 환급이 안 나오죠? 이거를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판매 목적으로 타인의 사업장에 반출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신의 타사업장에 반출하는 거예요. 타인의 사업장이 아니에요. 타인의 사업장에 반출하면 실질 공급이겠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타인의 사업장에 돈 받고 팔면 그건 실질 공급이고, 우리 지금 간주 공급 배우는 거잖아요. 자신의 타사업장에 물건을 넘길 때 그냥 맹숭맹숭하게 0으로 넘기지 말고 가상의 숫자인 15억, 20억, 25억,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억과 여기 10억과 30억 사이에 그냥 어떤 가상의 숫자로 그냥 알파로 넘겨라. 플러스 알파로. 그렇게 하면 어느 쪽에든 아무튼 마이너스 나오는 일은 없지 않느냐. 우린 지금 마이너스를 막으면 되니까. 이해하셨죠? 이거를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공장하고 서울 직매장은 같은 회사니까 실제로 막 돈을 15억 주고 받겠어요? 안 주고 받겠어요? 안 주고 받더라도 그냥
15억으로 주고받은 걸로 보고 부가세만 1억 5천 대라 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죠. 동그라미 1번 의미. 둘 이상의 사업장에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 요거는 지금 생산한 재화입니까? 취득한 재화입니까? 생산한 재화를 일로 보내는 거죠. 생산한 재화를 일로 보내는 거예요. 생산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신의 다른 사업장에게 반출하는 겁니다. 자신의 다른 사업장이에요. 타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자기 자신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동그라미 이번에 사례죠. A사가 부산 공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판매를 목적으로 자신의 타 사업장인 서울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죠. 자, 동그라미 3번은 예외입니다. 예외.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반출하는 것은 이미 한쪽은 환급만, 한쪽은 납부만 발생하는 일이 이미 해결되었으므로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는 거죠? 어려우세요? 한쪽은 마이너스만, 한쪽은 플러스만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 몇 개 있다고요? 3개 있다니까요. 첫 번째, 나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선택할래요. 그러면 굳이 끼워 넣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두 번째, 나는 사업자 단위를 할래요. 끼워 넣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즉, 이미 이 사람이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선택했으면 이 3번까지 내려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 1, 2번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주사업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성립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해했죠? 근데 가로 열고 이상한 놈이네. 단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자신의 사업장끼리 막 15억이라고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아 버려요. 그러면 다시 간주 공급으로 또 봅니다. 이해하셨죠? 자, 좀 헷갈려요? 다시 10억에 사와서 완제품 만들어서 서울에 판매 목적으로 자신의 타사업장에 반출하면 얘가 30억에 팔아요. 그러면 얘는 10억에 사와서 빵원에 넘기고 빵원에 사와서 30억에 넘기니까 얘는 마이너스 1억, 얘는 플러스 3억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환급이 잘 안 돼요. 좀 늦게 돼요. 자금 압박이 오니까 이걸 좀 해결해 보자고요. 첫 번째 주사업자 총괄납부 하든지, 두 번째 사업자 단위를 하든지, 세 번째 타사업장으로 반출될 때 가상의 숫자인 15억을 끼워 넣든지. 이해하셨죠? 근데 이거 하기 싫으시면, 지금 보시는 3번 하기 싫으시면 빨리 1번이나 2번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배운 것은 배울 필요도 없어요. 물론 시험에는 나와요, 이게. 근데 어떤 이상한 놈이 3번을 하기 싫어서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이미 선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여기 주고받을 때 15억으로 굳이 세금 계산서를 끊으면 다시 또 뭐가 부활되겠어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 부활이 됩니다. 웃긴 제도죠. 자, 주 1번 그림 설명 끝났고요. 옆 페이지 4줄. 이렇듯 한쪽은 환급만, 한쪽은 납부만 발생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동그라미 1번 주사업장 총괄납부, 동그라미 2번 사업자 단위, 동그라미 3번 지금 배우신 타사업장, 자신의 타사업장인 서울 직매장의 반출 시 간주 공급으로 보고 10억을 끼워 넣기.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주 2번.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한 게 다 있거든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요약. 양가로 1번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반가로 1번 일반적인 경우는 간주 공급으로 보고 세금 계산서 발급도 합니다. 15억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쪽 세로 한쪽은 환급만 나오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반가로 2번 혹시나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다세 단위 제도를 먼저 해버렸다면 그러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동그라미 1번 원칙은 이제 간주 공급은 할 필요 없어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할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도 굳이 주고받을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오른쪽 세로에 금방 위에서의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됐기 때문이죠. 근데 동그라미 2번의 특례인데 이게 이상한 놈이에요. 이게 이상한 놈 바로 굳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하지 않고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를 채택했는데 굳이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아 버리면 이게 또 간주 공급이 부활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해하시는 거죠? 그리고 양가로 2번 기타 목적입니다. 판매 목적이 아니라 기타 목적이에요. 대표적인 게 상품 진열 목적이죠. 상품 진열 목적. 그러니까 공장에서 서울 직매장으로 가져왔는데
이거를 고객한테 팔라고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서울 직매장에 상품으로 진열해 놓으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게 바로 기타 목적이에요. 판매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간주 공급도 아니고 당연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른쪽 세로에 얘는 대표적인 게 상품 진열 목적으로 자신의 타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 아니라 다른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니까 이 경우에는 간주 공급에 해당하지가 않겠습니다. 자, 꽃표시 1번 중요합니다. 말문제 함정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규정은 판매 목적, 기타 목적이 아니에요. 판매 목적으로 자신의 타사업장에 반출할 때에만 해당하는 규정이므로 예를 들어 타인의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정상적인 매출 거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의 타사업장에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는 거지 아예 처음부터 공장에서 어디 거래처에 바로 운반해줘 버리면 이거는 판매 목적 타사업장이 아니라 타인 사업장에 간주 공급이 아니라 돈 받고 실질 공급하는 거라 이겁니다. 이거하고 지금 배운 거랑 전혀 무관합니다. 말장난 차이 같지만 실은 완전 다른 거라고요. 꽃표시 2번 주사업장 총괄납부에만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자 단위에는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꽃표시 3번 간주 공급 중 자가 공급은 위에 1에서 3까지만 해당되므로 다음은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1에서 3까지가 뭔지 알죠? 면세 전용, 비영업용, 수용승차 전용, 그리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까지만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이고요. 지금부터는 뭐 자가 공급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세금을 굳이 10%를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금부터는 간주 공급 아닙니다. 동그라미 1번 자신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해 반출 또는 불량품 교환, 광고 선전을 위한 상품 진열 등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사업장에서 또 다른 자신의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게 꼭 판매 목적만이 아니고요. 뭐 수리하기 위한 목적, 여러 가지 목적, 불량품 교환하기 위한 목적이면 이거는 매출부가세 내시는 간주 공급은 아니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자기 사업상의 기술 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 소비하는 경우 이것도 판매용이 아니라 시험용 사용 소비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 수선비나 동그라미 4번 같은 건지 알죠? 사후 무료 서비스 AS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도 이때도 굳이 매출부가세를 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해외 건설공사에서 건설용 자재로 사용 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이것도 굳이 매출부가세를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간주 공급이 아니니까요. 그럼 끝났죠? 간주 공급 참 상당히 긴데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7페이지로 오시죠. 17페이지에 7번째 줄인가요? 두 번째 클릭 마크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화살표에 매출액 10%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재화 공급을 이제 다 배웠어요. 하단에 보시면 3점부터 융합 공급입니다. 재화 공급을 다 배워가는데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지웠네? 자, 재화 공급은 실질 공급하고 간주 공급이 있죠. 근데 지금부터는 실질 공급도 간주 공급도 아니니까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고요. 한마디로 국가에 10% 매출부가세를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구시라고 붙여놨어요. 세금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지금부터 얘네들은 재화 공급이 아닙니다. 세금 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함정으로 가끔씩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세요. 양가로 1번 담보 제공 또는 양도담보. 야, 이거 어이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이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지금 토지 건물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한 10억 정도 빌리려고요. 예를 들어서 내 토지 건물이 한 15억쯤 되면 은행에서 대략 한 10억까지 빌려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 토지 건물을 은행에 담보로 맡겨요. 담보로 맡기고 내가 10억 정도 대출을 받아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토지 건물은 은행에 양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부정답니다. 나는 언제든 그 10억을 빨리 갚아버리면 은행한테 내가 토지 건물로 제공했던 담보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아직까지 내 거예요? 은행 거예요?
당연히 내 거죠.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재화 공급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용을 보시면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 등으로 부동산 등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 공급이 아니다. 단 채무 불이익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못 갚았어요. 재수없군요. 내가 돈을 못 갚아가지고 담보물의 소유권이 실제 은행으로 이전됩니다. 나 상당히 새드하네요. 진짜 그런다면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이 재화 공급으로 볼 수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사업양도입니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김 사장의 부산 어묵을 이번에 그대로 승계받아가지고 서울에서 임 사장 서울 어묵 계속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김 사장의 부산 어묵의 제조 기법이나 김 사장이 부리고 있는 10명의 고용이나 직원이나 아니면 김 사장의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거를 재고나 어묵 끼우다 만 것까지 싹 다 사와버리면 실제로 경제적 실질이 김 사장에서 이 사장으로 넘어왔다기보다는요, 그냥 그 사업이 그대로 영위 되고 승계된다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어려우세요? 역으로 설명할까요? 내가 부산에 있는 김 사장 부산 어묵을 서울로 사업 양도해 오면서 사람도 좀 잘라버리고 레시피도 좀 바꿔버리고 뭐 간판도 바꿔버리고 그러면 어찌 보면 새로운 회사를 창립한 거라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김 사장의 레시피 그대로 받아오고 고용 10명도 안 자르고 그대로 가져오고 심지어 이름도 부산 어묵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 사업 이전 사업을 내가 그대로 어떠한 변화도 없이 그대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이렇게 해버리면 실무적으로 뭐만 바꿔주면 되게요. 사업자 등록증상에 사장님 이름만 바꿔주면 돼요. 김 사장에서 임 사장으로 바뀌었습니다라고만 신고해주면 돼요. 한마디로 김 사장이 가지고 있던 사업과 나 임 사장이 이번에 새로 양수양도해온 사업은 거래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거래가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건 거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했던 사업의 동질성을 내가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유식한 말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그대로 가져온다고 합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그대로 가져오면 우리는 거래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만 바뀐 거라고요? 사업자 등록증상에 이름만 바뀐 거거든요. 이렇게 거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부가세를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김 사장의 자산이 100억이고 부채가 80억이어서 김 사장이 나한테 자신의 사업을 20억에 팔았다고 해서 내가 김 사장한테 22억을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사업의 양수도는 포괄적으로 모든 걸 들고 온다면 거래가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니까 전혀 부가세를 낼 그런 사업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양가로 3번 조세의 물납이죠. 사업용 자산을 법률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또는 지방세, 종부세를 사업용 자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죠. 조세 물납, 내가 국가에다가 내 토지 건물로 조세를 물납하면 그것도 어찌 보면 재화의 양도일 수 있는데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화의 양도라면 내가 결국은 매출부가세를 누구한테 받아오게요? 누구한테 받아와요? 국세청한테 받아오죠. 왜냐하면 내 토지 건물을 국세청에 세금 냈으니까 결국은 내 토지 건물을 국세청에 판 셈이죠. 그러면 국세청한테서 내가 바로 10% 매출부가세를 받아와야 한다는 건데 정말 어이없죠. 받아오자마자 또 누구한테 이걸 매출 세금으로 내야 합니까? 또 국세청으로 내야 하니까 아무런 실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조세 물납 같은 경우는 굳이 부가세를 주고받지를 않습니다. 양가로 4번이죠. 기타입니다. 동그라미 1번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경우입니다. 나중에 배우는 영세율이 적용되면 그때는 제외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국내에 있는 삼성전자가 반제품을 만들어서 중국의 해외 현지법인에 보내서 거기서 완제품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때 내가 반제품을 공항이나 세관을 통해서 중국으로 주는 게 재화 공급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대요. 단 3장에서 배우는 영세율 적용된다면 그때는 재화 공급으로 본답니다. 동그라미 2번도 참고만 하시면 돼요. 한국석유공사가 보세구역 내 비축용 석유를 외국 법인에게 등에게 무위험 차익거래 조건으로 소비대차하는 경우도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너무 실무적이니까 뭐 우리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주도, 다음은 포괄적 양도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본다고 했는데 뭐 우리가 그 강의 목적으로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싹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워낙 실무적인 거니까.
원래는 포괄적 양도가 되려면 김 사장의 모든 자산부채와 고용과 레시피와 브랜드 가치를 싹 다 가져와야 하는데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이런 건 조금 빼도 포괄적 양수도의 성격에는 흠격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한두 개만 읽어보죠. 동그라미 1번 미수금 또는 미지급을 빼고 들고 와도 이건 큰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같은 것은 좀 빼고 들고 와도 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동그라미 3번, 4번, 5번까지 참고만 하시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 밑에 3점은 용역의 공급인가요? 3점 용역의 공급. 여러분, 여기까지가 재화의 공급이에요. 진짜 길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화의 공급은 실질 공급도 있고 간주 공급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간주 공급의 내용이 아주 길죠. 근데 지금부터 배우실 용역의 공급은 상당히 내용이 짧습니다. 넘겨볼까요? 열 줄밖에 안 되네. 그쵸?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실무에서도 재화가 훨씬 더 눈에 보이고 더 중요합니다. 용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빨리 읽어보죠. 양가로 1번의 범위, 건설업, 숙박, 음식점, 운수업, 금융, 보험, 부동산 임대업, 재고 없이 서비스 주는 곳. 특히나 건설업은 약간 항상 약간 좀 애매하다고 그랬죠. 건설업은 나의 노력과 몸과 땀이 상대방한테 넘어가니까 어찌 보면 용역인데 그게 아니라 건물을 다 짓고 나서는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는 건물이란 재화가 넘어가니까 재화일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용역의 공급으로 건설업을 보기로 했습니다. 양가류분의 실질 공급이죠.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는 단순 가공. 이거 나오잖아요. 제가 가공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LG 패션의 하청업체로서 LG 패션으로부터 원단 같은 걸 받아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공급해주면 재화 공급이요. 원단 같은 걸 하나도 안 받고, 즉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내가 단순히 몸으로만 떼어서 해버리면 이거는 용역이 됩니다. 즉 LG 패션이 나한테 원단 같은 걸 싹 다 줘가지고 내가 박음질만 해서 줘버리면 용역이요. LG 패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고 내가 외부에서 원단을 막 사와가지고 그 원단으로 옷을 만들어 제공해주면 재화가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제공이죠. 우리 소위 이걸 컨설팅이라고 하거든요. 컨설팅이 재화입니까? 용역입니까? 용역이잖아요. 용역. 그쵸?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대표적인 게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자, 재화나 권리를 남한테 줘버리면 재화의 공급인데요. 그 재화나 권리를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한테 사용할 수 있게 빌려주는 겁니다. 즉 자동차를 판매해버리면 그거는 재화의 판매인데요. 자동차를 렌트해주는 회사는 그건 용역의 공급인 겁니다. 자, 그리고 양가로 3번의 간주 공급. 용역에는 자가 공급, 무상 공급의 개념이 없으므로 실질 공급만 과세 대상임. 단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면 그때만 과세거래로 봅니다. 그러니까 용역은요, 상대방한테 공짜로 준다 해도 굳이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거꾸로 재화는요, 재화는 상대방한테 돈 안 받고 그냥 팔면, 그냥 주면 부가세 내요, 안 내요? 왜 그러세요? 지금 계속 그 설명했잖아요. 간주 공급. 재화는 상대방한테 돈 안 받고 팔아도, 돈 안 받고 줘도 10% 매출 부가세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보다시피 용역은 그런 게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미용사인데 우리 어머니가 아들한테 머리를 잘라줘요. 미용사 어머니가 아들한테 머리 잘라주고 돈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죠. 이게 용역의 무상 공급인데, 이럴 경우는 어머니가 아들한테 야, 남자 컷이 10,000원이니까 네가 부가세라도 1,000원 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몇 년 전에 딱 하나가 추가됐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단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공급하면 그때는 과세거래로 보니까 10% 부가세는 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이 연루해서 서울로 모시면서 내가 방 하나를 부모님한테 드립니다. 그럼 부모님한테 월세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월세를 못 받아도 10% 매출 부가세인, 만약에 방 하나가 50만 원이면 5만 원 정도는 내가 우리 부모님을 대신해서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가 전혀 아니고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나 그렇습니다.
부모님한테 우리 집에 아파트에 남는 방 하나 주는 게 그게 사업용 부동산이에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들만 요걸 아시면 되는데 우리는 강의 목적에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주일. 용역의 범위 유의사항. 건설업은 상대방의 주요 자재의 전부 일부를 부담했는지 말았는지. 내가 건설 하청업체인데 내가 자재를 부담하면 재화공급이요. 상대방에 싹 다 부담해주면 용역공급이라고 그랬죠. 근데 건설업은 그게 없어요. 하청업체는 그냥 무조건 건설업체는 그냥 다 용역입니다. 재화공급이라는 게 없어요. 동그라미 2번 부동산 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부동산 임대업이 제가 용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3번 전답이 논밭이거든요. 논밭의 임대는 부동산 임대임에도 용역의 범위에서는 제외해서 아예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 2번 이미 설명한 것처럼 재화를 양도하면 재화공급이요. 재화를 대여해주면 빌려주면 용역공급이 된다고 했죠. 자, 우리 여기까지 강의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18페이지의 4점을 진행하겠습니다.